네, 쌤도 안녕하세요. 드디어 파이널 강의가 개강이 되네요. 어떻게 지금까지 잘 준비는 해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고개가 다 알아서 숙여지죠. 어,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뭐 누구든 준비가 잘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쌤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마지막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 마인드를 더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파이널 강의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지금 강의 시작일 자체는 10월 17일 오늘부터 이렇게 3주간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제가 원래는 3주간을 항상 모의고사 문제로 했었는데 항상 초등 선생님들한테 그 파이널로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쌤들이 마지막에 정리가 유독 안 됩니다. 중등 선생님들이랑 이거 비교를 조금 한다라고 하면 중등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공 비중이 더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브노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초등 선생님들이 그게 잘 안 돼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초과정이 너무 많아서요 라고 하는 이유로 그래서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무언가를 보고 계시는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론서를 그대로 보는 경우 그게 가장 많고요.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떠한지 간단히 어떠한 한 개념이 어느 영역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영역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러한 우선순위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초등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문제 자체를 초과정 문제를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과정과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 문제로만 1, 2주차를 구성을 하고 3주차를 제가 하루 만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화수 이틀에 걸쳐서 전 영역 마인드맵을 정리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물론 쌤들이 마지막 주에 그렇게 한다라는 게 또 부담이 되실 수는 있어요.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시기에 그 다음에 어쩌면 제가 하는 틀이 선생님들의 가지고 있는 틀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은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각각의 영역에서 어떠한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이 핵심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명 제가 예전에 마인드맵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한 강의 형태로 해서 아마 전 영역 확인하는 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1주차, 2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주차에는 화요일 날 다만 시작 시간이 9시가 아니라 그날은 10시에 시작이 될 겁니다. 화요일 날도 10시, 수요일 날도 10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3주차 전 영역 마인드맵 정리 보시면 6개 정도 영역 자체가 아마 배정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 영역 자체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삭 같은 경우에는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곧 돌아갈 겁니다. 첨삭 배정표 혹시 받으셨습니까? 조 배정된 거? 그래서 그 보시면 한 조에 지금 4명씩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조에서 지금 2명을 선정을 해서 아마 첨삭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선생님들이 아까 시험을 치셨던 부분들 자체 답안지가 밑에서 복사가 되어져서 첨삭 시간 전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답도 공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다른 분들의 답을 같이 받아서 첨삭 담당자의 답을 보면서 아마 전체적인 첨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4명이 되고 1, 2주차만 첨삭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4명 중에 2명 선택을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지금
시작 시간 자체가 강의 시간, 개별 첨삭 시간, 시간은 적혀져 있는데 강의가 마친 뒤에 몇 시부터 시작을 해서 암튼 한 조당 30분 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은 그렇게 되고요.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쳤던 1주차 문제만 첨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까지 정확히 목요일 자정까지 시험을 치신 다음에 그거를 아모르 아이 티칭 사이트에 가시면 선생님 인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초등 파이널 부분의 첨삭 강의가 무료로 열릴 겁니다. 그 강의를 신청을 하시면 이게 파일이 올라갈 수 있는 게시판이 열립니다. 그곳에 지금 파일명에 자신의 이름, 아이디 이렇게 적어서 업로드를 하시고요. 답안지에도 본인의 이름을 꼭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자체는 지금 선생님들이 보통 스캔을 해서 올리시기 때문에 스캔을 한 장 한 장 하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돼서 다 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보통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다 압축 풀어서 다시 묶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림 파일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PDF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아마 못 올라갈 거고요. 수요일, 목요일 근처 안에 정확히 쌤들이 제출해 주신 답안지를 보고 음성 녹음을 한 파일 자체가 녹음 파일로 첨삭 파일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아마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시험 범위 전범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쪽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교육학 그 다음에 2015조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렇게 대상으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험을 쳐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냥 어려워요? 우선은 시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시험 내용 말고 문제 난이도 말고 다른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쌤들 혹시 작년에 혹시 여기 시험을 치셨던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시험을 처음 치시는 분들은 선배들한테 무언가를 들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말 못 들으셨습니까? 시험 시간이 모자랐다. 아니면 그래서 풀었는데 답안지에 옮기지 못했다. 자기 시험지는 풀었는데 답안지에 옮길 시간이 부족했다. 아마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왜 생길까요? 시험 푸는 스킬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지금 쌤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아는 문제는 시간 안에 풀고 답안지에 적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번부터 문제를 보통 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풀다가 보면 어떤 문제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한참 걸리는 문제도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밀려요. 그래서 시험지 옮겨야 될, 답안지에 옮겨야 될 시간 자체가 부족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쌤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그겁니다. 문제 자체를 3번 이상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게 잘 되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을 먼저 하실 건데요. 우선은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굉장히 빨리 푸셔야 됩니다. 정확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서 어떠한 것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대강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강 어디쯤이다. 내가 내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범위에서 어디쯤이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주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대강 이렇게 훑어도요. 이거 대강 어떤 것이다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풀 수 없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난이도를 먼저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문제를 풀다가 우리 8번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은 한 5번, 6번이 만약에 쉬운 문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 2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 앞에 풀고 나면 시간이 모자라겠죠. 근데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6번 문제가, 5번 문제가 쉬웠으니까 아, 이거부터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 조정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쌤들이 난이도를 파악을 하고 나면 그게 됩니다. 다 읽어보고 아, 못 풀 것 같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처음부터 계속 보고만 있으면요. 이거를 풀어야만 뒤에 거를 풀 수 있고 뒤에 거를 풀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대강 먼저 훑으세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다. 아니면 쌤들 지금 펜 사용하시는 것 중에 보통 제일 많이 쌤들 요즘 많이 쓰는 게 3색, 4색 볼펜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뭐 있습니까? 3색만 해도 검정색,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은 있죠. 제일 먼저 검정색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 풀 수 있다.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특히 풀 수 없는 문제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빨리 넘기셔야 됩니다. 쌤들 그거 아무리 읽어봤자 풀 수 없죠. 계속 째려본다고 해서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버려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는요. 우선은 쉬운 문제 있죠. 그게 정확하게 풀었는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잡고 있으면 대강 이런 거 막 연결해서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읽었는데 이런 거 있죠. 아,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아니면 이런 거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나랑 상관없을 것 같아서 내가 다음을 기약하리라 이렇게 미뤄놨던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나왔다. 아무리 쥐어짜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그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그 문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한번 자체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없는 문제다를 보고 나시면 시간이 생각보다 내가 탄력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두 번째 풀 때 꼼꼼하게 이제 푸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풀고 답안지를 옮기십시오. 웬만하면 2번 풀고 옮기세요. 3번 풀고 옮기려고 하면요. 생각보다 남아있는 시간 자체가 10몇 분? 한 20분 될까 말까 이러한 시간인데 생각보다 이게 답안지 옮겨 적는 시간이 15분? 이렇게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쫓겨요. 이게 끝나는 시간에 한 10분 남고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찬찬히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2번 보고요. 2번 풀고 정확한 문제들 있죠. 문제랑 답 보고 정확하다. 이거부터 먼저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문제들,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답안지에 정확하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찍는 문제는 어떻게? 과감하게 찍으세요. 어차피 몰라서 틀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잡고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아리까리한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잡고 있으면 이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문제 있죠. 걔들을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번 풀었다, 2번 풀었다, 3번 풀었다 자체를 볼펜 색깔 있죠. 그걸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검정색, 두 번째 파란색, 세 번째 빨간색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문제를 다 풀었다. 여러 번 풀었다. 특히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쌤들이 문제를 보실 때 이렇게 펴서 보실 때 어디를 많이 보냐라고 하면 어디를 안 보냐라고 하면 큰 3번 있죠. 1번 옆에 그냥 있는 거. 여기에 보통 아동의 장애 명칭이나 아니 뭔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특히 청각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오른쪽 귀에 관련된 뭐 이러한 식으로 힌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다 어디 보냐 하면 2번 옆에 문제는 안 봐요. 소갈로 옆에 아니면 지문 중간에 있는 내용만 보지. 그 다음 내가 첫 번째 봤을 때 뭐다? 이쪽 근처에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그쪽 근거만 보지 전체 근거를 다 훑어볼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는 내가 문제 전체를 다 읽고 있는가? 혹시나 빠뜨린 요소가 없는가? 그거 자체가 색깔 볼펜이 들어가면요.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건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그거를 먼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쌤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잘 푼다, 정확하게 푼다 이전에 뭡니까? 내가 풀었던 거는 답안지에 정확하게 다 옮기겠다. 그래서 다 맞는 문제 있죠. 아마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전원이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만약에 뒷번호였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답안지에 시간이 모자라서 못 적어서 이 점이 날아갔다. 이런 경우는 절대 없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선생님들 초등 좋으셨죠? TO 보시고. 좋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좀 흐뭇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하긴 그중에서 차이가 나죠. 원서를 좀 잘 쓰신 분, 덜 좀 잘 쓰신 분 이렇게 좀 차이는 날 텐데 어쨌든 지금 쌤들 TO가 늘었습니다. 그죠? TO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난이도라고 할게요. 작년이랑 똑같은 난이도라고 하면 컷이 어떻게 될까요? 1.2점은 낮아지겠죠. 엄청나게 많이 낮아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쌤들이 거의 대부분 상담을 하면 심각하게 점수가 차이 나시는 게 아니라요. 1점 정도밖에 다들 차이가 안 나거든요.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 고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 한 2점? 이 정도 컷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물을게요. 몇 점 틀려도 됩니까? 내가 맞아야 되는 점수 말고요. 내가 틀려도 되는 점수가 몇 점이 정도 됩니까? 쌤들 교직 논술은 제외를 할게요. 여기서 따로 하니까.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에서 몇 점 정도 틀려도 됩니까? 초등. 30점 틀려도 되죠. 되게 많은 점수 아닙니까? 물론 선생님들이 초과정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정이 좀 복불복이더라고요. 어떤 한 해들은 보면 쌤들이 대부분 좀 잘 쓰셔서 10몇 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죽 써서 5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나 혼자만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공도 몇 점 정도는 틀려도 됩니까? 15점 정도는 틀려도 되죠. 20점 이렇게 틀려도 되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찍어도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다 쓰고 한마디로 내가 어려운 거는 쟤도 어려울 거다. 그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한테만 어려운 거 이게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맞는 문제를 내가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쌤들 혹시 합격생들이 그 말 한 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고 기출이 중요하다. 쌤들 지금 기출문제 언제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는 것들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려운 거 보고 있죠. 쉽게 생각을 해서 생태학적 목록, 단계, 지금 이런 거 아마 잘 안 보실 겁니다. 왜냐? 너무 당연하다.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이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교수다. 누구나 말해도 뻔하게 아는 내용 있죠. 그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알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너무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헷갈립니다. 대강 이건 거는 아는데 명확하게 요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쓰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아니야. 그 다음에 누가 옆에서 말하니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맞는 거를 내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초등쌤들이 그게 유독 많습니다. 쌤 이거 잘못 썼어요. 쌤 이거를 틀렸어요. 실수했어요. 실수 아니죠. 나는 그 시험장 안에서 몰랐던 거잖아.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돼야 되냐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는 뭘 것 같아요? 기출 나왔던 범위. 모든 시험은요, 국가시험이죠. 임용시험도 기출 범위에서 70%를 출제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기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 기출 범위 내에서 70%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그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답 똑같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80점에서 70점이 몇 점입니까? 50 몇 점이죠. 56점 이렇게 나옵니까? 그 정도만 맞아도 어떻게 됩니까? 붙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항상 파이널에서 정말 너무 쉽다라고 하는 너무 기초적인 거 있죠. 그거를 내면 낼수록 많이 틀립니다. 7월 달은 안 틀립니다. 그런 문제를. 근데 11월 달에 그런 문제를 다들 틀려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제일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영역별 모의고사가 끝나서 그때 첨삭을 했을 때 정말 대단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지 않아서 기본 용어 자체가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법을 전략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거, 그 다음 비슷한 단어 살짝 바뀌어서 자기도 잘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뚜레짱이가 정답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틱짱에 써놓고 정말 뚜레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 그게 어쩌다 한 명이 아니었고요. 첨삭했던 전원에서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기본 1점, 2점이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쉬운 것부터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부터 기출 나왔던 기본 정의부터 확인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일 것 같아요. 멘탈 관리일 것 같습니다. 불안하시죠? 쟤도 불안합니다. 쟤도 불안합니다. 다 똑같아요. 어떤 합격생한테 뭐 수석으로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걔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마인드 관리를 했냐? 아니면 혹시 시험 치기 직전쯤 와서는 네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냐? 아니요. 붙었으면 좋겠다는 있는데 나는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는 잘 없어요. 참고로 작년에 광주가 초등은 한 명이 떴습니다. 아시죠? 거기 붙었던 학생한테 물어봤었어요. 제 쪽이라 가지고 너는 도대체 광주라고 하는 순간 성적이 궁금하지 않더라고. 넌 도대체 어떠한 마인드로 거기 원서를 쓸 수 있었니? 솔직히 저도 그거부터 묻게 되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했어요. 많이 특이했던 게 뭐냐 하면 좀 반대로 생각했던 케이스거든요. 저기는 원서를 써서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더래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광주 딱 한 자리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 써서 떨어지면 이제 비난의 화살을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고 거기에는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누가 생각을 해도 그래 저기는 붙기 힘들지라고 하는 거 있죠. 자기는 그게 마음이 더 편했대요. 그래도 둘 다 불안을 하지. 그래도 그게 마음이 더 편했대요. 그래서 거기로 원서를 썼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쌤들도 아마 사람마다 다 똑같이 생각을 하진 않을 건데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편히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마지막까지 계속 멘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을 믿으라고 하는데 참 본인이 제일 불안한데 본인을 어떻게 믿어요, 그죠? 시험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제 제가 할 겁니다. 시험, 날짜, 내가 뭘 해야 되고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험 치는 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쳐야 됩니다. 안 치면 내년에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이거 말고 다른 게 할 일이 계신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을 무조건 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험을 치고 결과를 선생님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누가 그러죠? 임용은 하늘에서 묻혀주는 거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를 정확하게 보는 거. 그 다음 내가 계획을 했던 예를 정확하게 끝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며칠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은 어떻게 된다. 그 생각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 내가 현재 오늘 선생님들 다 보면 다이어리에 오늘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다 짜여져 있거든요. 대부분. 자, 오늘 요거만 하자. 시험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시험을 한마디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 제일 좋은 건 노력이거든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무엇이다. 요거만 하자. 요거만 하자. 요거만 하자. 그리고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웬만하면 그날 날리십시오.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동전 노래방 이런 걸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냥 속상했던 거를 혼자 말하면서 욕을 했대요. 아니 누가 뭐 이렇게 아니라 불만이었던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도 있는데 지금은 옆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그때 왜 그랬지? 자학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만나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씩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그 스트레스가 나를 누르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는 거 말고는 다 하십시오. 혼자 욕하는 게 어때서요? 다른 사람 모르잖아. 그죠? 그런 꼭 그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내 마음을 편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뭐든지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거에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우선은 내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다? 오늘 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요것만 하자. 그거 외에 나머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래도 불안할 때는 뭐다? 할 거야, 될 거야. 계속 자기를 세뇌시키십시오. 별거 아닌데 어떡하지?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계속 물음표를 뜨게 합니다. 물음표는 뭐예요? 모르는 거죠.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별거 아니라도 뭐 말 한마디인데 어때요? 그죠? 나 잘 될 거야. 나 이번에 시험 될 거야. 붙을 거야. 계속 세뇌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은 더 움직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한번 마음먹은 게 시험 날까지 가지는 못해요. 끊임없이 내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끊임없이 내가 다독이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겠는데요. 눈으로 읽는 공부는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우선은 긴장을 하게 되면 눈으로 읽었을 때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읽고 있어요.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냥 쑥 훑어가면서 보고 조금씩 긴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더 못 보죠. 그래서 하나라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지금 아직 백지 인출이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요만큼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공부했는 거 자체를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보고 적는 거는 이제 안 돼요. 잠시라도 봤던 거를 이런 거였어. 아니면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있죠. 요거를 늘려나가시다 보면 이제 하나의 개념에서 한 영역, 전체 영역 자체가 머릿속에 점점 잡히실 겁니다. 눈으로 보는 공부는 이제 점점 그만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공부가 지금 계속 한다라고 하시면 마지막까지 보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근데 머리로 봐야지 전체
다가 내 머릿속에 싹싹싹싹 돌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쌤들 그거 아시죠? 눈으로 보면 다 읽잖아. 근데 내가 먼저 이게 뭐였다 생각을 하고 보면 아 맞다 아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요. 시간이 짧아지면 당연히 내가 더 많은 영역을 공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남은 기간 자체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첨삭은 누가 할까요? 1, 2, 3, 4 번호 중에서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왜 갑자기 너무 급작스럽게 그걸 합니까? 원래 전에는 1번, 3번, 2번, 4번 세트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싫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제가 사다리 타기를 할게요.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두 개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순서는 1, 2, 3, 4 써도 되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걷는데.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자, 몇 번 찍을까요? 두 개를 찍어야지. 그래야지 두 명이 걸리니까. 그 제 맘대로 계속 찍을까요? 이게 별로 내가 찍었을 때 원망을 내가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4번) 자, 그 다음에 2번 4번 오늘 첨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아마 다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다라고 해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실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직강쌤들이 물으시면 뭐 인강쌤들도 어차피 난 다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같이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강쌤들한테는 죄송스럽게도 이게 어떻게 해설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하면서 딴 파일이랑 이렇게 오류가 됐는지 B형 자체가 답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 자료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자체가 있을 겁니다. 인강쌤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정을 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직강쌤들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불편하시면 제가 다음 2회차 될 때 정확하게 답을 다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직 논술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되는 거 맞습니까? 뭔가 되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게 초등쌤들이랑 중등쌤들이랑 좀 분위기 다르거든요. 확실히 초등만 모여있으니까 차분하긴 하다. 자, 다음은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대화 내용이다. 교육과정 쪽 통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적 통합은 우선 어떠한 겁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게 통합 자체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통합의 종류라고 하면 물리적 통합, 그 다음에 작년 나왔던 사회적 통합, 사회정서적 통합 같이 묶어서도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궁극적인 형태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뭡니까? 교육과정적 통합,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리적 통합은 어떤 겁니까?
물리적 통합은 말 그대로 물리적 환경에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회적 통합은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을 하죠. 간단하게. 교육과정적 통합은요. 같은 교실 안에서 장애 학생도 그 교육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서 의미 있는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달성되도록 되는 것. 이것을 교육과정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물리적 통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까? 물리적 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통합, 교육과정적 통합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위치 자체는요. 지금 이론상으로는 교육과정적 통합에 대해서 말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위치는 물리적 통합이 겨우 이루어진 수준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이 뭡니까?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쌤들 작년에 문제가 출제되거나 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실제보다 이론이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 다음 과정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교육과정적 통합에 대해서 어쩌고 이러한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일반 학생들과 장애 학생이 같은 교육과정 안에서 뭡니까? 같이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하는 건데, 자, 우선은 문제 내용을 볼게요. 자, 특수교사, 두 번째 특수교사입니다. 자, 우선은 장애 학생들이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고려가 되는 것은 아동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아동이 집단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교육과정 수정 방법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자, 우선은 지금 여기 나왔던 요소 자체가 크게 이렇게 됩니다. 분필이. 자, 교육과정적 통합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같이 쓴다.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이 하나의 교육과정을 같이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출발을 합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교육과정을 쓸 거라며. 근데 같은 교육과정을 쓰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대상이 일반 학생 플러스 장애 학생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교육과정을 사용해야 되는 아동들의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걸 모두 다 포용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반 교육과정이다, 통합교육과정이다 라고 하는 게 뭐다? 보편적 학습 설계 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문제를 안 넣어놨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애 학생이 일반 교실에 들어갔을 때 일반 교육과정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는 게 어떠한 것이다? 교수적 수정, 교수적 가파. 그래서 아동의 개별화에 맞추어서 5가지 그걸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그 다음에 아동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다. 아니면 이제 내용상으로 됐는데 실제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걸까요? 공학입니다. 아니, 특수교육공학. 그냥 내용적인 걸로 할게요. 변화했을 때 적용하긴 힘들지라도 한마디로 다른 여러 가지 공학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증 아동이라서 그대로 다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교육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달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대신 형태는 바꾸어서 그게 뭐죠? 부분 참여의 원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장애 학생이 교육과정 자체를 교육과정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수단적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한 기억이라고 하는 건 집단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집단 수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사 한 명이 아동 전체 여러 명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때 대상 학생들의 능력이 어떠하다? 많이 차이가 난다. 왜냐? 일반 학생, 그 다음에 장애 학생이 같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 정말 교실 내용 수업 자체를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과정을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와서 내용을 만들 것인가? 집단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묻는 방법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중다수준 교육과정과 중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중다수준 교육과정은 어떤 겁니까? 다중수준 교육과정, 중다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이거는요. 여러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아동의 여러 수준에 맞추어서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다중수준 교육과정은 전통적 수업과 달리 2개 이상의 수준별 목표를 설정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자, 둘 다 목표 자체는 2개 이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 목표가 각각 어디서 왔다?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왔으나 아동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된 것. 이것을 다중수준, 중다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첩교육과정은 그럼 뭡니까? 중첩이라는 말이 어떤 겁니까? 중복, 중첩이라고 하죠. 서로 다른 2개가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다르다. 뭐가요? 교육과정이에요. 자,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고 한마디로 목표가 어디서 온다? 서로 다른 교육과정이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추출되어져 와서 어디서 중첩이 된다? 수업에서 같은 활동 안에서 중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복교육과정과 다중수준교육과정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동의 목표가 어디서 나왔다? 같은 교육과정에서 모두 다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교육과정이나 다른 영역에서 나왔는지 그렇게 차이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편적 설계에 관련된 것이고 그 중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의 3가지 원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보편적 학습 설계의 3가지 원리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UDL 원리. 그래서 다양한 표상수단, 정보 제시, 그거와 그 다음에 표현수단, 참여수단과 관련되는 것. 이 3가지 전체가 교육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 누구나 다 그 교육과정 안에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편적 학습 설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편적 학습 설계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때부터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업에서 추가적인 어떠한 노력 없이 그 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3에 걸쳐서 나와 있는 장점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 참여의 원리입니다. 자, 부분 참여의 원리가 어떤 겁니까? 자, 적혀있기는 디귿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도의 학습자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학습 참여의 원리이다.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러죠?
모든 부분을 다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분 참여의 원리다. 자, 그러면 어디에 부분적으로 참여해야 됩니까? 기본 목표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기능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부분에 참여해야 된다. 하지만 뭡니까? 기능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로 이상하게 참여하는 게 여기에 제시되어져 있는 4가지 잘못된 오류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2페이지 갈게요. 잘못된 적용에 의해 수동적 참여, 근시안적, 단편적, 그 다음에 참여 기회 상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자, 수동적 참여는 뭡니까? 예시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또래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관찰하는 기회만 제공이 된다. 자, 아까 부분 참여의 원리의 오류가 제가 어디에 참여 못하는 거라고 했죠? 기능, 목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자, 그러니까 수동적 참여는 어떠한 오류가 있습니까? 아동이 그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못했다. 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 이것만으로 아동이 기능,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근시안적 참여입니다. 자, 교사가 교육과정의 관점들 중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을 좁은 시야로 집중하고 학생이 학습의 전반적인 기회들로부터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예시를 아마 보시면 더 쉬울 텐데 예시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보통 예시가 보통 이게 나옵니다. 마트를 갔는데 마트 사용하는 부분에서 아동이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 카트기만 밀고 있다. 자, 요게 예시라고 했을 때 어떤 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동이 참여는 했습니다. 어디? 카트기 미는 거에. 참여는 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 아동이 참여한 부분이 기능이나 목표라고 하는 걸 달성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마트 가서 필요한 건 뭔데? 장 보는 거. 아니면 화폐 계산하는 거. 물건 사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 관련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그 물건 사는 아니면 원하는 것을 사오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장 목록에서 사오고 하는 부분, 그 다음 교환하는 거, 이러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능과 관련 없는 다른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근시안적 참여. 그 다음에 단편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랜덤이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됐던 거. 그 다음에 참여 기회 상실입니다. 학생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더 많은 수의 활동들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간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어하고 그 다음에 수학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 아니면 그 체육 시간 다음에 수학 시간 이런 겁니다. 자, 체육에서 아동이 독립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체육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를 아동 혼자 독립적으로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 국어 시간에 학습지를 해야 되는 걸 아동이 혼자 독립적으로 완수하게 합니다. 다른 애들은 1시간 만에 완성을 했는데 얘는 3시간이 걸리는 애예요. 그렇게 되면 1시간 이외에 나머지 2시간 동안 그거를 한다고 나머지 2시간에 다른 수업 자체에 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 요게 부분 참여 원리의 오류의 예입니다. 그래서 오류 자체가 다 어떤 부분의 오류라는 겁니까? 참여는 하고 있으나 정말 실제적인 목표나 기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학을 보편적 학습 설계와 그 다음에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공학, 특수교육공학. 자, 한마디로 보편적 학습 설계에서도 공학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 개는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르다. 근데 공학적 요소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차이점 해설 갈게요. 동일한 공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부터 교수 학습을 위한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한마디로 교육과정 설계부터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미리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학습 설계. 하지만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수업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따로 부과된 것 추가적으로 그것은 공학이다. 그 다음에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학생 개개인의 독특한 요구를 고려해서 지원된 것이라며 보조공학에
속하고, 자,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보편적 학습 설계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학적 요소라고 하는 게 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죠. 마이크를 쓰고 제가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게 선생님들 모든 사람한테 지금 적용이 되는 거다. 이게 그럼 보편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 자체를 제가 뭐예요? 여기가 FM 보청기가 만약에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한 명에게만 따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보조 공학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적 통합을 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데, 자, 쌤들 교육과정적 통합으로 가게 되면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과정적 통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수업 받는 거. 수업을 받는데 의미 있는 수업을 받아야 돼. 의미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학습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학습이 일어났다, 나지 않았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아동을 평가를 해서 아동이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정적 통합, 아동의 의미 있는 수업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 될수록 장애 학생들을 위한 평가 쪽이 같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평가 두 가지가 루브릭과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루브릭은 어떤 겁니까? 저기 이거를 평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채점 준거라고 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점수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동이 어떠한 수행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몇 점이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수행 준거를 측정 가능하게 하여 척도화한 것으로 성취 수준에 대한 명확한 묘사를 토대로 작업의 질을 평가하는 채점 도구이다. 그래서 0점을 받았다, 1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수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것을 점수화했기 때문에 점수화했다, 척도화했다라는 거 다른 말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요 형태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어떤 겁니까? 포트폴리오 평가. 포트폴리오가 어떤 거죠? 아동의 작품집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놓은 형태이다. 그래서 아동이 특정 기간 동안 어떠한 목적에 맞게 수행을 했던 것 자체 자료가 모아져 있는 형태를 말을 하고요. 목적에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라고 하는 게 중간 수업 과정과 그 다음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포트폴리오 평가는 자, 밑에서 제일 마지막 달라. 포트폴리오 평가는 내용의 융통성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교사는 학생의 개별적 수행 능력을 쉽게 파악을 한다. 또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교사는 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과제를 부여할 수가 있고 그다음 장애 학생의 관심 영역에 보다 노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동이 어떠한 목적에 따라 자료를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설정을 했는데 모든 학생이 똑같다 아니다? 다르다. 아동의 흥미, 영역, 잘하는 수준 그거에 따라 다르게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아동의 중간과정이라고 하는 것 등을 중간중간 체크를 계속할 수 있죠. 자료 수집을 통해서. 그래서 아동이 노력하는 과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대안적 평가에 비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포트폴리오 평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논술 체계가 왜 또 10점까지 가 있니? 내용 25점인데 안 바꿨니? 자, 우선은 쌤들이 논술을 쓰실 때요.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우선은 내용만 잘 채워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논술은 일반 논술이라고 할 수는 실은 없습니다. 논술 양식은 가지고 있는 게 맞으나 그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답 자체를 먼저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답을 개요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이제 분량을 보는 겁니다. 전체 몇 자를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고지 다른 양식은 못 맞추더라도 글자 자수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선생님들 이미 서론 결론 다 써놓으셨습니까? 선생님들 서론 결론 내용에 대한 배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존재하시고요. 형태 갖추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쓰던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뭘로 잡아두시면 됩니까? 통합교육. 저희 쪽에 특히나 초등 쪽에 교직 논술 나왔던 내용 중에 통합교육을 벗어나는 내용은 단 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통합교육으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첫 번째 줄에 통합교육 정의를 쓰십시오. 쓴다 안 쓴다 좋다 나쁘다 말은 있는데 우선은 저희는 칸수를 정확한 내용으로 채우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쌤들 웬만한 법적 정의 외우고 계시죠? 통합교육. 그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칸이 어느 정도 차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구간에 뭐 쓰시면 됩니까? 공간에. 통합교육과 여기 실제적으로 물었던 거랑 관련되는 내용을 알아보자. 이러한 형태로 쓰시면 서론이 별 문제 없이 채워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본론은 내용 자체를 적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적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문단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요 문단이 어디까지 와야 된다. 선생님들이 지금 분량이 조절이 안 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생각 없이 쓰다가 마지막 문단 가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압축이 되었다가 늘어났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문단부터 얘는 요 정도 써야 되겠다. 어디까지 써야 되겠다를 원고지에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만약에 내가 적다가 이까지 써야 되는데 내용이 모자라. 그럼 관련된 딴 내용이라도 적어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좀 많아. 그러면 압축해서 핵심부터 쓰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각 문단마다 분량 자체를 먼저 잡아두시고요. 대강 여기까지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분량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 정의는 쓰고 요구한 거는 쓰고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관련된 다른 거를 더 추가로 쓰고 만약에 너무 내가 양을 많이 썼다. 그럼 정말 답의 핵심 되는 게 뭔가 얘부터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조정을 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량 맞추시고 마지막 결론은 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항상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교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를 하고 아동에게 적용을 했을 때 아동의 통합교육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될 것이다. 무조건 교사 입장에서 이걸 알아야만 뭡니까? 적용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론과 결론을 만들어 두십시오, 그냥. 어차피 그거 내용이 배점 안 들어가잖아요. 그 채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그 안에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원래 채점이 되는 내용이 있죠. 이거 자체를 훨씬 더 정확하게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A로 들어갑니다. 자, 1번. 나는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민규에 대한 검사 결과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반 교사. 자, 민규의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민규의 우리말 조음 의문 평가, 일명 유택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조음 문장 했을 때 무슨 동화, 이렇게 음화 분석했던 거 있죠. 그게 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자음과 모음의 정확도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모음은 낮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민규의 우류 현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을 음운 변동과 분석 비교하여 쓰시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우리말 조음 음운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요거를 조금 떠올리시면 나올 겁니다. 우리말 조음 음운 평가 결과에 나온 해석으로는 3페이지 보시면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그 다음에 아동의 현행 언어 발달 수준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운 변동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 음화, 동화 분석하시는 거 있죠? 그걸 자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달 수준은 말 그대로 아동의 뭡니까? 생활 연령에 비교해서 얘가 어느 정도의 발달 수준을 가졌는가? 그게 나오고요.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제시된 목표음을 아동이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운 변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동의 오류 패턴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쌤들 혹시 그거 자극 반응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럼 아동의 그러니까 조음운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어떠한 음소부터 지도를 합니까? 자, 이거는 검사 결과예요. 검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교수를 해야 됩니다. 중재를 해야 됩니다.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것부터 중재 계획을 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슨 말이에요? 더 정조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맞추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자극 반응도 같은 경우 자극을 줬을 때 조금 더 적절하게 하는 것. 그러한 식으로 해서 여기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 결과 자체가 우리가 교수 방법을 결정을 하고 결과를 해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 음운 변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동이 정말 오류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특정 음 자체를 확인을 해서 이 오류 패턴을 바꾸어 주는 형태로 접근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디귿의 민규의 오류 현상을 보고 민규의 의사소통 장애 유형을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민규의 오류 현상을 보면 주전자는 어디에 있어요를 두던 다는 어디에 있어요라고 말을 한다. 자, 그 다음 나는 공부를 그만하고 싶어요를 나는 동부 그만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아동의 장애는 무엇일까요? 조음장애입니까? 음운장애입니까? 만약에 조음장애가 되려고 하면요. 아동이 지읒 자체를 어떻게 디귿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지읒이라고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발음하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명 주전자에서 주전까지는 두 던으로 돼 있는데 자 자체를 아동이 자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에 조음장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거에 기억을 디귿으로 발음을 했기 때문에 조음장애가 되려면 다른 음소의 기역 자체를 발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그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발음을 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지금 어떠한 거는 발음을 하고 발음을 하지 못하는데 초성에 있는 특정한 부분들을 잘 발음하고 있지 못하구나.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운장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특정 음소의 음의 오류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어나 맥락, 위치에 따라 오류가 일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운장애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나오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내용을 듣고 민규에게 제공한 변별자질 접근법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고 A에 해당하는 최소 대립상의 자질을 쓰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변별자질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는 단계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 변별, 훈련, 전이 훈련 단계로 되는데 자, 우선은 보기 내용을 보시면 자, 민규에게 공과 곰의 그림 카드를 제시한 뒤 친구와 놀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지 묻는다. 그 다음 민규가 공이라고 대답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확인 단계를 말을 합니다. 참고로 자, 변별자질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인지적 접근법의 하나. 그래서 언어인지적 접근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언어의 공통적인 요인에 따라 접근을 하는 것으로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과 곰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다? 아동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랑 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뭐다? 공이다라고 해서 공해라고 하는 개념을 아는지 묻는 것, 이게 확인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규에게 공과 곰 두 단어를 무작위로 발음하여 지적하도록 하지만 민규는 듣고 카드를 지적하지 못한다. 이게 변별 단계에 해당하는 건데, 한마디로 소리가 차이 나는 최소 대립상을 제공을 하였을 때 아동이 그것을 변별을 하게 되면 되는 건데, 현재 아동이 변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변별 단계에 대한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변별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뭐다?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 대립상 공과 곰입니다. 자, 여기 어떤 자질이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뭐다? 자음 분류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비읍, 디귿, 기읍.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 뭐와 뭐가 비교가 됩니까? 곰과 공, 이게 비교가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좋은 방법에 관련되는 부분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위치에 따른 얘들 두 개가 비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곰은 뭐? 양수음. 얘는 공은 뭐다? 영국의 음. 그래서 영국의 음과 양수음, 이 두 가지가 지금 최소 대립자질로 사용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1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왜 여기 넣어놨을까요? 특히 1-1번을 보시고 도대체 뭐 적으라는 거야? 아마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제가 1번에 넣어놨을 것 같아요? 모르면 넘기라고요. 어차피 1-1번은 모르는 문제였을 겁니다. 2번, 3번은 처리를 아마 하셨을 테고, 3번은 이제 조금씩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1번은 제가 일부러 좀 난해한 거를 내보려고 했거든요. 모르면 넘어가십시오. 자, 지금 해설을 들었는 입장에서 뭐 비슷하게 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미 틀렸죠. 근데 시간 몇 분 허비하셨습니까? 여기에. 선생님들 70분밖에 없어요. 정말 문제 푸는 시간은 몇 분밖에 안 돼요. 50분도 될까 말까죠. 왜냐, 시험지를 옮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선생님 처음 보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리가 아직 활성화가 다 안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활성화가 되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A형 1번 없죠. 그러니까 뭐야? 모르면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 물론 끝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속 넘기다 보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안다, 모른다. 그 다음에 절대 모른다. 이거 정도는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 모르면 빨리 넘기세요. 그래야 시간을 아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는 ADHD 학생인 은주에 관련된 내용이며 나는 학생 A가 보이는 행동적 특성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동은 ADHD 중에서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고요. 그 다음엔 덱스트로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학생 은주가 보이는 행동적 특성인데, 자, 놀이를 할 때 지속적인 주의 집중을 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아동 특성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요걸로 지금 풀 수 있는 게 우선 2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부터 먼저 풀게요. 자, 여기에서 이 특성을 보고, 자, 나에서 보이는 은주의 특성을 읽고 은주가 추가로 보일 수 있는 행동적 특성을 DSM-5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두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를 보고 이걸 풀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에서 아동 특성에 나왔던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ADHD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습니다. 부주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과잉행동 충동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둘 다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켰을 때는 복합형, 부주의만을 만족시켜주면
부주의, 우세형. 그 다음에 과잉행동 충동성 부분만 만족시키면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동 특성이 뭡니까? 부주의 부분 자체는 뭐다? 만족시키지 않고 과잉행동 충동성 부분만 만족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 부분을 부주의와 과잉행동 충동성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첫 번째 부주의, 두 번째 부주의, 세 번째 과잉행동 충동성,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과잉행동 충동성, 산만해지는 것 부주의, 그 다음에 잘 잊어버리는 것 부주의, 마지막 밑에 두 개들 둘 다 과잉행동 충동성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주의가 5개가 나오고요. 과잉행동 충동성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부주의가 1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주의 기준을 만족시켜 버리기 때문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과잉행동 충동성에 관련된 특성 2가지를 써라라고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단 기준을 선생님들이 읽고 어디다라는 걸 나누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엇을 적어야 된다는지 아는 것,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나머지 부분을 외워서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자폐랑 ADHD 진단 기준 같은 경우들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읽고 이게 부주의다, 과잉행동 충동성이다 그 2가지는 나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덱스로암페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쓰시오. 어느 부분 생각하시면 됩니까? 신체 생리학적 모델에 아동이 약물 처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이냐 이걸 묻는 부분입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아동의 약물 처치 후의 행동 자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의사, 전문가나 부모와 교환한다. 그 부분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에서 사용된 기법의 명칭을 쓰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를 쓰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종이 울리는 순간에 선생님의 허락 없이 짝꿍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해당하는 시간 간격에 플러스,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표를 하시오라고 해서 설마 부분 간격 기록법 이렇게 해 놓으시진 않으셨죠? 하신 분 많으십니까? 자, 요게 지금 내가 요러한 내용을 보고 나 스스로가 지금 짝 말을 걸고 있으면 플러스 표 아니면 마이너스 표 체크를 하는 것으로 자기 점검, 자기 기록에 해당하는 기록 양식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게 자기 점검이다. 이것을 ADHD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ADHD 같은 경우 특히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이 학생들이 안 되는 부분은 뭘까요?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 통제 능력 결함이 나타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재의 모든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아동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추어져야 되고 그러한 행동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관리 전략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기록, 자기 점검 아니면 평가, 강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가는 자폐성 장애 아동 이슈에 대한 두 교사와의 대화 내용이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저희 반 자폐성 장애 아동 이슈에게 언어를 지도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물 주세요를 아무리 반복하여도 따라 말하지 못하여 제 입을 쳐다보라고 손으로 입술을 가리키며 말을 하여도 여전히 제 입술을 바라만 볼 뿐 소리를 따라하지 못합니다. 자, 박교사. 선생님 그럴 때는 하얀 종이로 선생님의 입술을 가리고 물 주세요라고 말을 해보세요. 자,
두 교사 간의 대화 내용을 보고 희수가 가지고 있는 자폐아동의 특성의 명칭을 쓰시오. 그 다음에 그 명칭이 DSM-5에 해당하는 진단 기준을 쓰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폐아동의 특성의 명칭은 뭡니까? 지금 예시로 드러나서 참 찾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자극의 과잉 선택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자극의 과잉 선택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 페이지 6페이지 해설 갈게요. 해설 6페이지입니다. 자극의 과잉 선택성. 용어 들어는 보셨습니까? 중앙응직 기능 결함이랑 헷갈리게 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수용 언어의 장애 원인으로 자극의 과잉 선택성을 들 수가 있다. 자, 음성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폐아에게 음성 모방 훈련을 실시할 때 훈련자 입부분을 가리고 음성 모델을 제시하며 가능했던 음성 모방이 입을 가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지는 것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나왔던 예시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물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아동에게 가르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가르쳐요? 아동에게? 자, 따라 말해봐. 희수야, 따라 말해봐.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선생님 입술 봐봐. 자, 물 이런 식으로 해서 입술 모양을 과장되게 해서 말을 따라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계속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입 모양, 입부분을 가리고 음성 모델을 제시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선생님 입술을 봐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물 주세요. 가리고 말을 하면 아동이 따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서 말을 하면 따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아동이 시각적 자극에만 과잉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물 주세요 해봐 라고 해서 우리가 이때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자극은 어떤 거예요? 언어적, 음성적 자극. 그래서 물 주세요라고 하는 소리에 지금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폐아동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각적 단서 파악이 좋죠. 그러니까 물 주세요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지 않고 입 모양이라고 하는데 한번 물 주세요 모양 입 모양 움직이는 거 있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이게 자극의 과잉 선택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자극을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자극 중에 주의 집중해야 되는 자극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다음에 보통 시각적 자극 하나만을 과잉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을 자극의 과잉 선택성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선택적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죠. 만약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시각적이다. 그거는 잘 될 수 있겠죠. 같이 되었을 때. 근데 아까처럼 음성적인 부분에 지금 주의 집중이 되어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극의 과잉 선택성 이게 DSM에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DSM에서는 어디에 될까요? B번. 한마디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 중 감각 자극에 대한 둔감 혹은 민감 반응.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게 정확하게 맞죠. 환경의 감각 양상에 대한 특이한 감각적 관심.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빛이나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자극에 꽂혀버리는 형태. 그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번 휘수와 같이 자극의 과잉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박교사는 중심축 반응 훈련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 휘수와 같은 아동에게 가르쳐야 할 중심 반응 훈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쓰고 그것을 아래 도형을 사용해서 박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시문의 예를 쓰시오. 한마디로 요 밑에 지금 빨강, 노랑, 파랑은 정확히 색깔인데 이게 흑백으로 인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색깔 명칭을 적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설마 빨강 글자, 노란 글자로 생각을 하셨어요? 설명을 따로 해놓을 걸 그랬나? 자, 그러면 우선은 중심 반응부터 들어갈게요. 중심 반응은 어떤 거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까? 동기, 그 다음에 복합단서, 그 다음에 자기관리, 그 다음에 자기주도 이 중에서
복합 단서에 대한 반응.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의 단서, 내가 꽂히는 자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극, 다른 자극, 다른 자극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서 하나의 자극뿐만 아니라 다른 자극에도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거다. 그래서 복합 단서에 대한 반응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수 단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밑에 요 그림 예시를 보고 교사는 복합 단서에 대한 반응의 예시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차원을 달리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도형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모양이 다른 것,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른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빨간 도형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색깔이 나왔으면 이제 다른 하나 모양이 나와야 되죠. 원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사각형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하나의 단서라고 한 차원 자체를 있죠. 크다, 작다, 아니면 색깔이다, 모양이다 라고 하는 그 차원을 달리해서 지금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요게 들어가시면 복합 단서에 대한 지시문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7페이지 해설 보시면 아마 그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박스 보시는 게 나아요. 자, 복수 단서 포함시키기 한마 복합 단서에 대한 반응이고요. 다양한 특성을 갖는 물건을 사용해서 관련된 모든 단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서니까 크기, 모양, 색 이러한 것에 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의 크고 작은 블록을 준비를 한다. 아동이 특정 단서를 사용해 블록을 요구하게 한다. 그래, 큰 블록, 그 다음 빨간 블록. 크다, 작다,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시나 질문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무슨 색 블록이야? 작은 블록이야? 그 다음 2개를 가져. 이런 식으로. 다 다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어떠한 제시된 부분을 다른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시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있죠. 그게 복합 단서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보기에서 사용된 기법의 명칭을 쓰고 이 기법과 비교를 하였을 때 중심축 반응 훈련이 가지는 장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머리 손질 방법을 가르치기. 머리 손질 단계의 순서를 보여주는 5장의 사진을 제시를 하고 순서대로 해봐 지시를 합니다. 중재자가 최대 촉진법을 사용한 학생의 순서 맞출 때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촉진된 정반응을 보일 때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정반응을 보이는 경우 토큰을 제공을 하고요. 한 회기에 10분간 지속이 되었으면 회기가 끝난 후 실은 토큰으로 바꾸어서인데 자, 학생은 mp3를 사용할 수 있다. 강화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자, 여기 머리 손질 방법 가르치기에 사용된 기법의 명칭은 뭡니까? 비연속 시행훈련, DTT를 말을 하죠. 모르겠으면 제일 마지막 회기라고 하는 말에서라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셔야 됐을 겁니다. 자, 비연속 시행훈련과 그 다음 중심축 반응훈련을 비교했을 때 중심축 반응훈련이 가지는 장점은 뭐다? 일반화 아니면 전이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쉬었다가 4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